예양의 향기, 우리 지역 문인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 현대 연극의 태동에 큰 기여를 한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입니다. 현재 북교동 예술인 골목에서 차범석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태관 문화기획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차범석 그 작은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 개인이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2020년대 10월 25일 날 개관을 했어요. 예. 그 차범석 그 생가 예. 사랑채 그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예. 그곳에 이제 약 4평 정도의 아주 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서적들이 한 30여 권 있어요. 근데 30여 권요?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차영 선생이 그 차범석 장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차범석 연극재단 이사장이신데 예. 그분이 그 12권의 예. 전집을 기증하셔서 예. 지금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예. 그 전원일기가 새롭게 집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차범석 그 연극 또 그 연구소장이었던 전성희 교수가 예. 집필한 3권이 지금 현재 소장되어 있고 그 외에 약 30여 권의 이제 책들이 목포주의 책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여기 도서관을 찾습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보통 뭐 관광객들이 그 제주도에 가면 그 터널 중심에 이런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예. 목포에서 유일하게 발견하면 깜짝 놀래요. 예. 이런 공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예. 좀 궁금해하고 또 하나는 그 뭐 날씨가 좀 좋을 때는 그 동네 분들이 예. 거기 앉아서 책을 읽고 가기도 하고 예.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예. 같은 그러죠. 그런 역할도 하고. 예. 차범석 작은 도서관이 자리한 근처가 차범석길 23번 길로 명명이 됐습니다. 네. 이곳이 보통 골목길이 아닌 것이 수필가 김진섭 선생님이라든지 극작가 차범석, 또 문학평론가 김현, 네. 또 극작가 김우진 등 우리나라 문학 거장들을 배출한 곳이라고 그래요. 네. 이곳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인문학이 발달된 거예요. 사실은 뭐 문학인들이 많이 배출돼서 문학의 거리라기도 하고 또 북교동 예술인 골목이라 하지만 현재 그 김진섭 또는 차범석, 김현, 김우진, 박하선까지 이어지는 그 골목들이 약 1km 내에 전부 이렇게 생가터라든가 반경 1km 되는 거죠. 직선 그 골목 거리요 길이 예. 그래서 되어 있는데 뭐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김진섭은 우리나라의 이제 수필의 선구자이고요. 예. 여기 이제 생가터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때 당시에 김진섭 아버지가 무한 감리 증언뜨면 서에 이제 근무를 해서 이렇게 여기서 생가터가 형성됐고 차범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실주의 그걸 완성했던 분이기도 한데 전원일기를 최초로 이제 집필하신 이제 작가죠. 예. 그리고 이제 김현은 뭐 사상가이고도 서울대 교수였지만 독특한 그 일기형의 문학 평론을 쓰셨던 분으로 굉장히 그 문학계에서는 중요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잘 아다시피 그 김우진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극작가입니다. 그리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소설, 영문학자였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이제 러브 스토리가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박하성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편 여류 소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관, 허리진 청년회관이라는 소설을 써서 지역과 굉장히 연계된 소설들을 많이 집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한 거리죠. 예. 예. 그 목포 북교동 출신이 차범석 선생님이 거기 출신이다. 예. 그리고 이분이 한국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예. 대표적인 극작가로 예. 또 연출가로 이렇게 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차범석 선생님의 일대기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하자면 한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차범석은 우리나라 이제 현대 연극 태동에 큰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1955년도에 신춘문예 밀주로 이제 입선하게 되면서 약 그 60여 편의 작품을 남기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연극 사실을 도입했지만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연극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차범석은 목포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이제 희곡이라든가 소설, 시나리오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소개해드리셨다시피 전원일기 49화까지 첫 집필을 하셨던 분으로서 예. 뭐 드라마까지 넘나들기도 했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중에 그 작사를 해서 노래들이 몇 곡이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또 발표도 하셨고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생전에 차범석 선생님은 목포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분한테 목포는 어떤 의미였을까? 뭐 이런 점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성장한 이후로는 그 목포에 거주해서 하면서 집필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주로 서울에서 거주를 했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목포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다른 작가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목포는 그 아버지가 여기서 생활을 했고 그 생가터에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고 또 하나는 학교 교편을 목포에서 잡으셔서 서울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10대, 20대는 목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 의미가 있죠. 또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저도 이제 우연히 그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에 한번 우연히 자연사발권 사무실에 뵌 적도 있는데 이제 그분이 지금 그 작고하신 이후로도 선산의 일로 쪽에 지금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가에 비해서는 목포에 대한 사랑이 좀 아주 크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목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고요. 또 자녀들이 아버지 차범석, 극작가 차범석이 아니라 아버지 차범석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차범석 그 장녀 이제 차혜연 선생과 가끔 이렇게 뵙기도 해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데 목포에 오시면 저희 이제 화가집에 오셔서 담소도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차혜연 선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상도 있고 또 집필도 한 것도 있지만 그 차혜연 선생이 해고록을 제가 잠깐 봤어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영감이라든가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을 말씀하는 도중에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어요. 아버지의 80평생은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셨다. 할 수 없는 지랄 같은 예술이라면서도 부지런히 작품을 쓰시고 현장에서 뛰며 무대를 만들고 부대끼면서 그 아픔까지도 사랑하셨다. 그래서 연극이 막을 내리면 영락없이 술자리를 같이 하고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흥이 있으면 그때 부르던 애창곡 님은 먼 곳에를 꼭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님은 먼 곳에, 님은 먼 곳 노래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차현 선생님 말씀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셨다 이렇게 그 해상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그분의 말씀 들었고 또 저희 화가의 집에서도 이분의 토크도 이제 들어봤지만 이분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해상은 굉장히 목포와 연계되고 또 하나는 차범석 생가를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매입도 하고 싶으셨는데 그걸 매입을 못 하신 것이 굉장히 아쉬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분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밀주, 불모지, 산불 이런 한국 사실주의 극의 대표적인 희곡작으로 꼽히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실존 인물인 목포의 실존 인물인 옥단이를 또 소재로 한 옥단어도 있어요. 이건 어떤 작품입니까? 지금 옥단어가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재생사업을 그 북교동 중심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옥단어를 명명의 거리를 하면서 옥단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근데 그러기 전에 실제로 옥단어는 1930년대 초반부터서 1950년 후반까지 북교동을 중심으로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동네에서 그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80대 노문들하고 이야기를 들어오면 실제 옥단어를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옥단어가 물지개를 지었다고 보는 분은 안 계셔요, 실질적으로. 다만 그 허리에 많은 그 옷들을 두껍게 하고 냄새 하나가 나는 그러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허드렛 일을 했던 것은 기억을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목단어가 나오는 그 양쪽에 물지개를 지은 것은
차범 선생이 그 극을 만드시면서 이제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그렇게 지금 그 물치기를 치는 형상들이 많이 지금 이미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차범석 선생이 작곡하기 3년 전에 2003년 12월에 그 이윤택 연출로 극단 이제 거리패 연희단에 의해서 공연이 발표돼요. 예. 그래서 차범 선생은 그때 나이가 딱 80순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3년 전에 그 작품을 희곡작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작품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옥단에 대한 글을 마지막으로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예. 너무 이렇게 감명스럽다. 이 옥단어를 발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글에서 이제 발표를 하셔요. 그래서 그 옥단어는 뭐 아시다시피 그 목포의 4대 명물 중에 하나죠. 그 아시겠지만 역전에 옆에 보면 그 표지석이 있는데 면화콩이라는 분과 또 평화광장의 애파리, 대성당의 약장수 그리고 옥단이를 뽑습니다. 그런데 옥단에 대해서는 실제로 생년월일도 잘 모르고요.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고향이 가족들도 모르는 그 날풀판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대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나타나서 좀 화려한 일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먹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계 행사에 빠지지 않는 드나드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개중에 이제 옥단어가 한 곡 흥이 나서 뽑아라 하면 가슴 속에서 하모니카를 꺼내서 불다가 또는 흥이 나면 궁둥이 춤도 추고 일종의 막춤도 추면서 굉장히 그 흥을 가졌던 옥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단이는 이제 만인의 벗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차범석 선생의 옥단의 희곡작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작품에 대해서. 옥단의 삶의 궤적은 곧 우리 현대사의 뒷골목 풍경이다. 이렇게 글이 나와요. 그리고 남을 위해 베풀다가 생애를 마친 불행한 여인 옥단은 우리 민족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작 옥단어는 바로 그 자유에 대한 발언임을 밝혀두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옥단어라는 그런 그 좀 부족한 분의 작품을 쓰셨을 때도 예. 굉장히 우리나라의 민족사와 자화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담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옥단어 작품이 결국은 차범석 선생님의 우리 민족에 대한 목포에 대한 시가 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 우리 민족을 차범석 선생님께서 바라봤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옥단어겠네요. 네, 그렇죠. 차범석 극작 스타일에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이 발표가 됐지만 뚜렷한 사실주의 그걸 실시했던 분이죠. 예. 그리고 이데올로기 갈등과 이제 민족 분단을 객관적으로 그려냈다고 했잖아요. 그 방금 옥단에서 발표했듯이 민족의 자화상이라고 옥단을 그렇게 연계시켜서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예. 6.25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살았던 사람들의 굉장히 그 애환이 있는데 그걸 옥단화 연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그래서 그 사실주의 그걸 썼다는 이유는 실제 일어나 있는 사건과 인물들 작품 속에서 주로 다뤘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사실주의를 완공했던 분이라고 이루는데 또한 이제 관객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끔 작품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차범석 극작가 작품은 우리 사회의 이제 불합리한 구조,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또 비판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일제 강점기와 이제 한국 전쟁 이후 사회 상황을 작품 속에서 다루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불모지는 땅을 빼앗긴 농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당시 사회의 불평등을 비판하기도 했고 장미의 성이라는 작품에서는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인간 존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 의식과 함께 사실주의를 극을 이루었던 아주 위대한 그 우리 희곡 작가라 그렇게 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가 그 탄생 100주년이에요. 네. 특별히 준비 중인 행사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이제 1924년대 탄생하셨는데 이제 2006년도에 작고하셨는데요.
올해 탄생 100주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목포 지역에서 이게 이제 준비를 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예. 사실 이제 목포 문학관에서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다행스럽다. 그래서 이제 목포대학교 국문과와 연계된 프로그램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려서 예. 아마 이 그 문학에 관련된 국문학생들과 같이 연계도 하고 예. 또 차범 선생의 작품을 노래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차범석 선생님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네.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뭐 기억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큰가요? 지금도? 사실은 문학 작가들은 대중성을 좀 약해요. 시라든가 이제 히트를 치면 몰라도. 근데 예. 차범 선생도 마찬가지로 희곡을 극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인지도가 떨어져요. 제가 예. 이제 북교동 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다만 이제 뭐 이 전원일기 하면 예. 요즘 막 떠오르기 때문에 젊은 층한테도 인기가 있어서 전원일기와 연계되면 아주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차범 선생은 우리나라 전원일기 최초로 집필을 했던 49화까지 예. 집필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전원일기 토대을 만드셨던 분이죠. 예. 전원일기는 근데 이제 80년대 네. 너무 오래돼서 네. 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러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호소력이 있을까요? 지금 그 다른 방송에서 전원일기에 관련돼서 나오다 보니까 젊은층도 예외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동네에 북교동에 살면서 김혜인이라든가 또는 김진서, 박하성을 이야기하면 좀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김우진에 대해서는 윤심덕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드라마되다 보니까 예. 매중 매체를 타다 보니까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김영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관 문화기획가였습니다.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 김광진이었고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